네,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금융 아카데미 오늘 강의를 맡은 모두의 연구소의 정지훈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이거예요. 인공지능 시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공지능의 시대가 많이 왔다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거고,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목차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째는 AI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이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AI가 굉장히 많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제 AI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AI하고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AI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더 많이 바꿔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AI가 바꿀 미래지향적인 형태의 모습들, 그리고 기술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정리해 보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들 모두가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가장 큰 개념이에요. 제일 바깥에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이 Artificial Intelligence 안에 굉장히 다양한 여러 종류의 기술들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추론을 하는 거라든지 자연어 처리라든지, 혹은 뭐 로켓 같은 거 이제 띄울 때 그것들 기획하고 계획하고 이런 기술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하는 굉장히 넓은 개념의 단어예요. 근데 그 안에 최근에 뜨고 있는 단어 중에 또 머신러닝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기계학습이란 말인데, 머신러닝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안에 있는 작은 것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긴 한데, 하여튼 그 일부입니다. 그 일부를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도 꽤 여러 개의 기술도 분류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도를 한다라고 해서 슈퍼바이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지도해 준다, 그래서 지도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슈퍼바이즈 하는 것이 있는 학습이라고 해서 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정답이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따가 아주 간략한 개고양이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nsupervised learning. on이라고 붙으면은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 하면은 지도를 안 한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거는 정답이 필요 없어요. 데이터의 정답이 필요 없이 데이터 양만 많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종류의 기술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알파고 기억나시죠? 알파고가 이제 그 바둑을 알파고 1하고 2하고 둘이서 막 둬가지고 뭐 승패를 가지고 학습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트라이얼 앤 에러, 해보면서 이기고 지고 이거를 가지고서 막 학습하는 거를 우리가 강화한다 그래가지고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 학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포괄해서 최근에 진짜 뜨는 단어 중에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함께 아마 딥러닝이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은 머신러닝의 또 일부예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막 섞어 쓰는데, 이 세 가지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인공지능이 제일 큰 거고, 제일 큰 거라서 다 포괄하는 거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조금 더 큰 거고, 그 안에 딥러닝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단계별로 좀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AI 시대가 열렸다라고 부르잖아요. 그 AI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아까 제가 AI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딥러닝이란 것 때문에 요즘 굉장히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은 뭐냐면, 딥이란 말은 아시죠? 깊다는 뜻이잖아요. 깊게 학습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술에서 나왔어요. 뉴럴은 신경이란 뜻이고요. 네트워크는 망이잖아요. 우리 뇌처럼 신경들이 막 엮여 있는 망과 같은 거를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가 층을 여러 개를 쌓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인풋층이 입력층이 있고 입력층에는 보통 그림 같은 걸 집어넣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입력한 거를 이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판단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 판단과 관련된 것이 출력층이에요. 그래서 입력층 한 개, 출력층 한 개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중간에 은닉층이라고 해서 히든 레이어라고 해서 세 개의 층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경망은 신경망인데 5개 층짜리예요. 가운데 은닉층이 3개고 입력층 1개, 출력층 1개.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되면 딥러닝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층이 5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막 100층씩 쌓을 수가 있어요. 100층, 200층 막 이렇게 쌓을 수가 있고 층별로 이게 한 층 한 층도 보면은 노드라고 부르는데 저 동그라미가 한 7, 8개쯤 되죠, 지금? 그 정도 쌓였는데 저게 한 10만 개씩 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겠죠. 지금 이 슬라이드 상에는 이 정도로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깊은 신경망을 이렇게 데이터 구조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깊다는 딥이란 말을 붙여요. 그래서 공식 용어는 DNN이라고 원래 얘기했어요. 딥 뉴럴 네트워크. 그런데 요즘에는 딥 뉴럴 네트워크란 말을 잘 안 쓰고요. 이게 좀 약간 학술적인 느낌이 나서 그런지 딥 뉴럴 네트워크란 말을 잘 안 쓰고 딥 뉴럴 네트워크에 딥이란 말만 싹 갖고 와가지고 학습한다고 말을 붙여서 딥러닝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소위 얘기하는 컴퓨터 과학에서의 구조상으로는 대략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딥러닝이 어떻게 동작을 하길래 요즘 이렇게 AI가 센세이션해졌나? 그에 대한 간단한 시뮬레이션이라 그럴까요? 한번 잠깐 간단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그림 그린 것보다 더 축약을 했어요. 아까 거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건 4개 층이다 딱 감이 오시죠? 입력층 하나 있고 출력층 하나 있고 근데 출력층에는 답을 딱 한 개만 내게 했어요. 개냐 고양이냐. 뭔가를 집어넣어서 개고양이 판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닉층이 이 경우에는 2개 층이죠. 2개 딱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출력층은 어떻게 이제 답을 내려고 하냐 하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0과 1로 생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 이거다라고 하면 1인 거고 이게 절대 아니야 그러면 0인 거예요. 그러면 개와 고양이를 판정하는 거니까 개 아니면 고양이라고 판정 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개일 확률 0.3에 고양이일 확률 0.7 뭐 이런 식으로 개가 0.2면 고양이 0.8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해서 1이 되게 하는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 그림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맨 마지막에 0.2냐 0.1이냐 뭐 0.9냐 0.8이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아시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개를 집어넣었어요. 개사진이에요. 개를 입력층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저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 숫자들이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곱셈, 덧셈 이런 거를 해가지고 막 더하고 해서 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의 숫자들을 계속 변동하게 해줘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계산 끝에 도구와 캣에 그 숫자를 0.72에 0.2 뭐 이런 숫자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대충 보니까 한 캣으로 0.8 정도 보이고 이제 도구로 손을 쭉 꺼보면 대충 한 0.2 정도 될 것 같죠? 0.8에 0.2 정도 될 것 같죠, 대략.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그림을 딱 넣어가지고 판정 난 게 뭐죠? 0.8 확률로 캣이고 0.2 확률로 개니까 고양이로 판정한 거죠. 이게 맞았습니까? 지금 집어넣은 거 보니까 개잖아요. 예, 그러면 틀렸어요. 그죠? 틀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에러가 난 거잖아요. 실책, 너 잘못했어. 이게 근데 실책을 누가 지정해?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저건 개사진이라는 개란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틀렸죠? 그럼 틀리면 어떻게 하냐면 교정을 해요. 네가 지금 그 숫자를 집어넣은 것들이 이 판정이 잘못된 거니까 이 잘못된 숫자들을 쭉 되짚어가면서 조금씩 교정하자. 숫자를 바꿔요, 조금씩. 그러면은 저 지금 보시면은 0.8, 0.2가 돼 있던 게 약간 중간 쪽으로 올라왔죠. 왜냐하면 틀렸으니까 좀 교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숫자를 좀 바꿨어요. 이 곱셈 덧셈 하는 우리가 이제 웨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모르셔도 되고 대략 이런 숫자가 바뀌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이런 입력을 넣었어요. 얘는 개입니까 고양입니까? 예, 이것도 아까 그 개도 그렇고 이 고양이도 그렇고 좀 모양새가 심상치 않긴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형태는 아니잖아요. 아마
갓난 애기들 한 2살, 3살 된 애한테 우리나라 이제 그 코리안 쇼테어라 그러죠. 아주 길고양이 같은 것들, 예쁜 고양이들 보다가 이 고양이 보면 아마 분명히 개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꼬마 애들, 고양이 많이 본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유명한 고양이입니다. 사실 이 학습하는 거에 많이 이용됐던 고양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개도 그렇고 이 고양이도 그렇고 되게 유명한 개와 고양이들인데 얘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아까 전에 또 그 네트워크에 있었던 숫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서 또 곱셈, 덥셈, 겉셈, 덧셈을 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또 0.8이냐, 0.2냐, 0.7이냐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대충 보니까 이번에는 또 캣이 고양이가 0.2쯤 되는 것 같고 개가 0.8쯤 되는 것 같죠? 이거 맞았습니까? 이것도 틀렸죠? 틀렸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거 틀린 거 누가 아느냐? 이 그림 넣어줄 때 알아요. 이건 고양이라고 정답을 달아놓거든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또 에러 백 프로포게이션을 해요. 수치를 또 교정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개고양이 사진을 모아가지고요. 이거는 개, 저거는 고양이, 이거는 개, 저거는 고양이를 막 하다 보면은 틀리면 틀릴 때마다 계속 숫자가 조금씩 교정이 되겠죠. 너 틀렸는데 이 숫자 교정, 너 틀렸는데 이 숫자 교정,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000장, 20,000장, 100,000장, 100,000장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에러가 안 나요. 다 그냥 집어넣는 족족 이게 마치 이게 그 일종의 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깔때기 같은 망 있잖아요. 필터. 그런 필터 뭐 이렇게 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망으로 망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모래하고 물하고 섞은 거 집어넣으면 물은 빠져나가고 모래가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망처럼 개고양이 사진을 집어넣었더니 어떤 건 개로 걸리고 어떤 건 고양이로 걸리는데 이 망이 개고양이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를 딥러닝 기술의 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성능이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은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인공지능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1950년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21년이니까 70년 가까이 돼가잖아. 65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한 뭐 2010년 정도까지 2013, 14년? 불과 한 4, 5년 전 정도까지 이렇게 사진 넣어가지고 개고양이 판정을 못했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그러니까 얼마나 참 못했던 겁니까? 근데 이제는 이걸 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중에서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머신러닝 중에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거는 슈퍼바이스드, 지도학습이에요. 이 지도학습은 목적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태스크 드리븐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목적이 뭐였죠? 아까 사례의 목적은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라.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딱 아는 데이터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쫙 정답을 가지고 시켰더니 개, 고양이 구별하는 일은 너무 잘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서 거의 모든 일에서 인간의 수준으로 막 넘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정말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근데 앞으로도 풀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이 지도학습의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고요.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정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개 사진을 주면서 이거 개, 고양이 사진을 주면서 이거 고양이 이렇게 줘야 되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수의 데이터들의 상당수는 거의 90% 이상은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그냥 모은 데이터거든요. 그러면은 정답을 주지 않으면 학습 못하는 기술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겠죠. 적용할 수 있는 종류가 좀 한정되잖아요. 그래서 지도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도 학습하는 기술을 만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언슈퍼바이스 러닝, 비지도 학습이 되게 각광을 받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기하게도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데이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네들끼리 비슷한 거를 이렇게 골라서 군집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종류를 활용을 해서 특징을 알아서 분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이라고 불러요. 이건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된다. 뭐 이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어디에 쓸지에 대한 것들을 지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모든 데이터에 비지도 학습은 써볼 수 있다. 정답이 없어도 그런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써 있는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인데 저게 이제 알파고 할 때 나오는 거라 그랬죠. 저거는 뭐냐 하면은 데이터가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바둑 데이터 같은 게 많이 적었어. 알파고 같은 경우에. 알파고 제로가 데이터 없이 학습했다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학습을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둬가면서 데이터를 자기들이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자동차를 운행을 한다든지 해가면서 실제로 데이터를 획득하면서 막 학습해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맞았다 틀렸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learn from mistake, 실수를 자꾸 해나가면서 점점 나아지도록 한다라고 해서 강화한다 그래서 강화학습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세 종류로 지금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술이 이렇게 기술 연구 개발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세상을 바꾸려면은 이게 기술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테크놀로지 어뎨션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어뎨션은 이제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기술 한국말로 바꾸면 기술 수용 주기, 기술 수용 생활 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노베이터, 그 혁신가라고 부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게 적거든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게 나오면 되게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얼리 어댑터라 그래서 예를 들어 애플 제품 같은 것들 좀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신제품 나오면 줄 서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얼리 어댑터인데 이런 사람들까지는 기술이 꽤 신기술이 나오면 잘 파급이 돼요. 그런데 진짜 기술이 세상을 바꾸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은 얼리 머저리티라고 해서 전체의 30% 이상이 관심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시기에 들어가야 이 기술이 꽃을 피우거든요. 그래야 시장이 움직여요. 근데 보통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기술이 저 얼리 어댑터에서 얼리 머저리티로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고 그 죽음의 골짜기 같은 데 빠져 죽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캐즘이라고 불러요. 저기는 캐즘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거를 넘어야 되거든요. 저 캐즘을 넘겨주는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사실은 1980년대 후반에 처음 고안이 됐고요. 그러다가 다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잘 안 되니까. 그러다가 처음 가능성을 보여준 시기가 2012년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 한 2015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노베이터라든지 얼리 어댑터 같이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 정도만 좀 관심을 가졌지 인공지능이 그냥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요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캐즘을 넘는 사건이 딱 터져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특히 터졌죠. 그게 바로 알파고예요. 알파고가 왜 중요하냐? 저거 연구하던 사람들 아니고 저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둬가지고 이기는 걸 보면서 특히 한국에서 했잖아요. 아, 진짜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죠. 첫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소프트웨어를 막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는 난 AI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알파고 같은 거를 보니까 이제는 진짜 인공지능이 세상을 크게 바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발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인공지능 관련된 거를 학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건 막 찾겠죠. 그래서 그걸 찾아서 막 돌아다니니까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그런 걸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막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반인들 중에 굉장히 AI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AI만 하는 기업들이 아니었다면 그게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저 사건 이후로 이제 앞으로 AI가 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거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알파고 사건이 기술 자체를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해요.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2016년에 전 개인적으로 저 알파고라고 하는 이벤트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또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만약에 저게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저 사건 이후로 온 국민들이 알파고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예,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오늘 이렇게 교육 같은 것들도 많이 받게 되고 이렇게 됐죠. 예,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게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술 자체는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만들고 전파하고 이랬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엄청 잘 따라잡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여기 이제 AI 슈퍼파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중국계 이제 인공지능 그 하시는 사업가 분이 쓰신 건데 되게 유명한 연구자이시기도 하고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과감하게 중국이 미국보다 못하지 않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주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포함해서 모든 기술이 초기에는요.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 퀄리티, 연구의 질 가지고서 움직인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인공지능이 우리 경제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쓰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곳에 써야 되는데 이때에는 엔지니어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런 엔지니어들이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또 많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 양이죠, 양. 양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해요. 그리고 AI를 실행할 때 있어서 이런 그 경제적 힘 자체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소수의 엘리트 과학자들이 논문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그런 논문에 나오는 기술 쓰지 않거든요. 잘 논문의 일부 논문이 옛날에 나온 것들 중에 정말 빠르고 쉽게 쓸 수 있게 개량된 걸 쓴단 말이에요. 상업화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업가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게임을 바꿀 만한 어떤 그런 엔지니어의 양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쓴 책이고 또 데이터의 그 양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AI 기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한번 좀 해봤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 키워드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 AI라고 하는 말이 되게 넓은 범위의 말이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각광받는 종류 중에 하나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딥러닝이 진짜 요즘 AI 꽃을 피우게 된 기술이다. 이거고요. 그 안에 데이터에 정답이 있으면 지도학습, 정답이 없이 데이터가 많으면 쓸 수 있는 비지도학습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강화학습이란 게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알파고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연구라든지 연구의 질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이제 상용화가 될 때에는 양도 중요하고 이제 그 가볍게 이해하고 쓰는 사람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아두시는 것이 AI를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합니다.